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정의를 합니다. 23년 중반까지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전쟁이 종식이 되면 일시적으로 반등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23년 중반까지는 원자재에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교수님 모시고 워낙 또 지식도 많으시고 또 말씀도 워낙 쉽게 잘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사실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또 투자자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총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약간 좀 장기화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슬슬 이제 뭐 종전이 다가왔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저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보고서가 있는데 그게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입니다. 이게 미국 날짜 기준으로 4월 19일에서 20일 그때 이제 스프링 미팅이 있는데 보통 IMF 스프링 미팅 전날 정도 그 보고서를 릴리스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보고서냐면 전쟁이 난 이후, 그러니까 2월 14일 정도 되죠. 그 이후에 국제기구, 국제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는 국제기구들의 첫 번째 보고서예요. 네네. 그리고 보통 월드뱅크나 OECD 보고서보다 IMF의 경제전망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기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4월 달에 나오는 IMF 경제전망 보고서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냥 제가 미리 전망한다라고 만약 한다. 물론 제 채널에서는 그런 보고서를 막 심층적으로 다뤄드리고 그렇습니다만 보고서를 받기 전에 아마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이 담길 거야 라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정확히 질문 주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세계 경제 성장률의 하향 조정은 거의 눈에 그려지다시피 합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률의 조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가의 추이와 실물 경제의 충격은 상당한 시간적 격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실물 경제 충격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혹여나 많은 이 독자분들이 주식시장도 그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판단하시는 경향도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고 실물 경제 충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다가 독자들은 그것을 주식시장에 그런 충격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잘못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못 드렸던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이 전쟁이라는 이 충격은 실물 경제 충격이에요. 그러나 이 주가의 충격은 보통 전쟁 전에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예, 미국 주식시장이든 한국 주식시장이든 그 주식시장의 충격은 보통은 전쟁이 나기 전, 그리고 전쟁이 더 격화되는 과정에서 주가의 폭락이 있는 거고요. 근데 전쟁이 본격화되거나 그리고 종료되는 그런 지점에는 당연히 주식시장이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러시아 전쟁의 사태를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디파인 하는 것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물가도 굉장히 고공행진하는 그런 경향을 만들었고 동시에 경제 충격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종료되면 경기의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러시아로부터 수급을 받았던 뭐 천연가스나 에너지에 러시아에 의존했던 이런 선진국들이 이런 것을 계기로 자립화해 나가거나 아니면 이 러시아에 의존했던 이런 유러피언 국가들이 다른 나라에 의존하기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이벤트가 있었는데 구조적인 변화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 부분 더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충격 면에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을 가져다 줬는데, 다시 말하면 경제 충격과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데 전쟁이 종료되면 이 경제 충격, 경기 하방 압력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 근데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되는. 정리를 한다면 지난달에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인상하지 못했어요. 동결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한국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어야 되는데, 그것과 동시에 경기 침체가 동시에 찾아온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었던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전쟁이 종식이 되면 경기 충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물가 상승 압력은 유지되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더 가파르게 가져가 나갈 수가 있어요. B컷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23년 중반까지는 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모든 통화 정책이 경기 부양도 중요하고 인플레이션 압력 잡는 것도 중요한데 둘 다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마음 놓고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해한다면 주식시장에는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 전에 급락했다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는데 전쟁이 종식이 되면 일시적으로 반등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23년 중반까지는 좀 하방 압력을 또 받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긴축적 통화 정책을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몇 개의 방정식으로 같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투자자들한테는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투자자들에게도 네네. 이것을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이지 못하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포트폴리오를 주식시장 안에 머물 필요는 없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는 주식에, 이런 시점에는 원자재, 이런 시점에는 뭐 국제 유가에, 금에, 혹은 환율에, 아니면 그 밖에 뭐 채권이나 부동산에 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다 놓은 투자자들에게는 이 주식시장에 충격이 있겠다,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서 헤어나올 수 없겠다라는 것을 진단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간 다음에 리밸런싱하는 그런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충격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네. 그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해 이제 가파르게 올릴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양적 긴축 빠르면 5월에 진행한다,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그런 이벤트인데 그런 것까지 단행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사실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소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 스탠스를 당분간은 취할 수 있을지언정 이 경기가 이렇게 막 꺾인다, 그런 흐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다시 약간 좀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역시 그 정말 그 좋은 그 네.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또 진행자답다라고 제가 갑자기 느껴졌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경제를 인플레이션으로 정의할 것이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정의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정의한다면 나름의 고물가이지만 고성장이 받쳐주는 느낌, 디플레이션으로 정의한다면 저성장과 저물가가 같이 찾아오는 느낌.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정의한다면 고물가이지만 저성장하는 느낌.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정의를 내리고 정말 이 세계 경제가 또는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고착화되는 흐름으로 간다면 금리 인상을 이렇게 가파르게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뜩이나 이 양적 완화로 또 낮은 금리로 경기 회복을 가져왔는데 다시 꼬꾸라지는 일을 경험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오명이거든요. 네. 통화정책 당국으로서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정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라는 것을 결정짓는 그 변수가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러시아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장기화된다. 그리고 이게 격화된다. 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뭐 격화된다 만약에.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게 갈 겁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러시아 전쟁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겠다. 종식이 된다. 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정의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역시 연준도 물론 4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5월 달에 회의가 있습니다. 5월, 6월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판단하기를 다행히 러시아 전쟁이 종료됐어요. 그 즈음에.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의 빅컷, 네. 그 양적 긴축도 적극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경기 진작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낮은 금리 아니어도 알아서 선순환하는 경제가 구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격화되거나 그러면 이 경기 진작도 중요한 풀어야 할 숙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숙제가 같이 놓여지니까 마음 놓고 금리 인상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전쟁의 시나리오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약간 그 전쟁이 빨리 종식이 돼서 그런 영향이 최소화된 다음에 연준이 원래 예정했던 빅컷을 올리는 게 만약에 장기화 돼가지고 정말 세계 경제가 침체로 가서 완벽한 스태그플레이션이 펼쳐지는 것보다 주식시장에 나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자로서 이 시장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그 변수가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주식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다른 투자 말고요. 주식 투자자로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그 변수는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혹은 다른 말로 변동성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의 잣대를 봐야 되는데 전쟁이 종식이 되면 전쟁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덩어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가 전개되니까 기준금리 인상 속도라든가 나머지 변수들을 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시점에는 내가 주식시장에서 이탈해 있다가 어느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면 그 지점에 지금으로서는 23년 중반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 지점에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예측 가능하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전쟁이 종식이 안 된 상태라면 전혀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전쟁이 그렇죠. 끝난다 안 끝난다를. 그럴 때는 이제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저도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좀 어렵죠. 알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일단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연준은 확실히 좀 인플레이션 파이터 입장에서 좀 긴축을 강력히 단행할 거고,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본다면은 약간 기대감을 안고 전쟁이 빨리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빠르게 반등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상 그 이상에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약간 좀 경기가 둔화될 우려 가능성, 긴축의 가능성,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길게 보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 중반까지는 약간 좀 박스권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아까 변동성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동성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변수를 하나만 더 꼽는다면 저는 그게 곧 금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주가와 금리는 장기적인 트렌드 속에서는 역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역행하는지를 설명드리려면 또 1시간 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역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의 레벨이 아닙니다. 금리가 지금 제로 금리냐, 2%냐, 3%냐 그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냐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추세냐 그거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찌됐건 23년 중반까지는 금리가 어떻게 보면 적정 금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기조가 계속 눈에 그려지듯이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 기간만큼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포인트를 우리가
대놓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면 많은 그 투자자들이 자금을 은행으로 옮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는 행동 속에 주식시장의 이 수급이 수요라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원활하게 강한 수요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이 박스권을 벗어나서 이렇게 올라가기란 엄청난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방금도 뭐 약간 은행으로 쏠린다 돈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주식 말고 약간 좀 대안이 될 만한 괜찮은 투자처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경제전망 책에다가도 똑같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2021년 경제전망, 네. 2020년에 썼던 그때는 제가 여러분께 다 팔고 원유 사세요 했습니다. 아, 국제 유가에 투자하라. 근데 딱 맞아 들어갔네요, 진짜. 그렇죠. 네.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 찍었었고 네네. 10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여정, 거기에 투자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22년 경제전망서의 투자로서 저는 원자재를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원자재 가격 계속 치솟잖아요. 네네. 철, 비철, 금속 원자재, 그렇죠. 또 에너지 원자재, 네네. 식료품 원자재, 네. 할 것 없이 이게 모든 것들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제를 보면. 네네. 그런 면에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골자가 뭐냐면 원유나 원자재에 투자를, 원유도 원자재지만 원자재에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2020년 2분기가 역대 경제에서 가장 저점이에요. 2020 분기별로 구분을 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습니다. 네네. 물론 물론 연간 기준으로도 낮죠. 연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073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0.1도 안 되는 거죠. 거의 0에 가까운 마이너스 성장이었어요. 근데 2020년 팬데믹 위기가 마이너스 3.1%니까 연간 기준으로 봐도 가장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충격 이후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소비, 투자, 수출 다 마찬가지. 이 모든 경제를 구성하는 변수들이 드라마틱하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뭐 한 6년, 7년이 걸렸어요. 실업률이라는 지표를 봐도 그렇고. 네네. 근데 이 팬데믹 위기는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게 같이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원유나 원자재는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현상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산 버블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산 가격 상승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는 집값이 포함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 현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이고, 소비자 물가를 만들기 전에는 제조 물가, 또 수입 물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수입 물가, 제조 물가,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소비자 물가 상승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인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이 무슨 채찍질을 할 때 여기는 크게 휘졌지만 네네. 저기서는 작게 휘저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살짝 휘졌지만 크게 휘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원자재 가격 상승폭보다 훨씬 낮아요. 여러분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이토록 폭등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22년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고작 3.1%예요. 그러니까 고작 3.1%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물론 고물가 맞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2%니까 네네. 그걸 훌쩍 넘는 고물가인 건 맞습니다만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 내리는데 사실 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원인은 원자재 가격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원자재에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은 어느 정도 그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런 가정을 갖고 계신 거네요.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이었었어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네. 인플레이션 압력은 자동적으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책에다가도 써놨고요.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을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통화 정책이었거든요. 그렇죠.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물가가 상승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전년 동월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비 품목 약 460여 가지 품목 그 중에 하나가 커피인 거예요. 네네. 그 품목 가격의 등락률을 전년 동월 대비로 계산하는 건데 그 값이 21년에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급등한 이후 22년에 똑같은 수준으로 급등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원에서 200원, 200원에서 300원. 근데 산수적으로 상승률은 떨어져요. 100원에서 200원이면 100%, 200원에서 300원이면 50%. 그렇죠. 그러니까 산수적으로라도 상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통화 정책이나 기저효과나 이 산수적인 계산 면에서도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 주장을 계속 했었는데 그 주장에는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것은 반영하기 전 단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주장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기구가 같은 목소리를 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조차도 2022년 물가 상승률을 2%가 안 될 것이다. 1.5%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작년 8월 달에 그렇게 전망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1.5%를 3.1%로 대략 한 1.6%포인트를 상향 조정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조정인 거죠. 그게 저도 반영되기 전 단계에는 인플레이션 압력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전쟁이 만들어 놓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전쟁이 종식이 되고 빠른 속도로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또 조정될 경우, 완화될 경우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22년 하반기에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런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변수가 없는 한 22년 하반기 정도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마침 그 무슨 썰전에 출연해서 인플레이션 계속 될 것인가 아닐까를 가지고 대담을 해야 되는데 가장 구체적인 근거 하나만 들어드리면 네네. 국제 유가 전망을 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 중에 제가 가장 신뢰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연구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신뢰하는 그 기구가 미국 에너지정보청이에요. EIA입니다. 네네네. EIA의 전망치도 22년 1분기, 1분기 고점이고요. 22년 2분기도 상승세가 조금 완화되지만 여전히 고유가. 그러나 3분기, 4분기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유가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물가 상승세를 크게 계속 자극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